자, 오늘은 40페이지네요. 40페이지 탕평정치의 전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거 쭉 배웠던 거 기억나죠? 어디 한번 다 돌려봅시다. 자, 일단은 오늘 것이 지난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잠깐 붕당정치라고 하는 거 살펴봐야 되는데, 조선 전기에는 훈구들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졌죠. 근데 성종이 살인들을 불러들이면서 15세기 말 16세기 전반까지는 훈구와 살인 간에 사화가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16세기 이제 후반 들어서 선조 임금님 때부터 누구만 여기 있는 것처럼 붕당 정치라고 해서 사림들만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되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선조 임금님 때에는 붕당이 시작이 되었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졌고, 그 다음에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졌고, 이거 다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기군 때는 북인, 이후로는 북인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인조 임금님 때에는 서인 주도의 남인 공존, 그래서 인조에서 어디까지? 효종 때까지 정상적인 붕당 정치라고 얘기했네. 그 다음에 현종 때는 예속 논쟁을 거쳐서 대립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현종의 뒤를 이어서 숙종 때에는 이런 여러 번의 환국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급격하게 이 당에서 저 당으로 넘어간 이런 상황이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노르는 일당 전제화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 지금 거기까지 배웠는데, 자, 일단 그 숙종의 환국부터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숙종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붕당 저 붕당 누르고 눌러봤지만 결국은 진정한 왕권 강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진정한 왕권 강화는 붕당 간의 어떤 일당으로는 안 되겠다, 세력 균형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탕평론을 제시하였어요. 근데 여기 탕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의견이거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생각이야. 그런데 숙종임금 때 이게 탕평론으로는 대두되었지만 정책으로는 실시는 안 됐었어요. 자, 그랬던 것이 이제 영조 때부터 탕평책으로, 탕평정치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자, 이 영조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이 탕평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을 탕평파라고 하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끌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리고 일단 지금 붕당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이 이조전랑 임명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잖아. 그래서 바로 이 이조전랑의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조전랑 자리를 목매달고 좋아했어? 바로 이 인사권 때문에 그랬잖아. 그래서 이조전랑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이조전랑이 욕심나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가지고 있는 이 인사권을 약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영조는 탕평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조전랑의 인사권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당과 저 당이 일단은 뿌리가 서원이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같은 서원 출신끼리 당을 이루어서 끈끈하게 이어져 갔기 때문에, 그래서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을 정리해 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대부분이 서원 정리하면 흥선대원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흥선대원군도 서원 정리이지만 영조도 서원 정리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스타일이 약간 다른데, 흥선대원군은 어떤 그 경제 부분과 연결을 해서 서원은 세금을 안 냈거든. 그래서 그 부분과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면, 영조의 서원 정리는 바로 붕당의 뿌리인 그 서원을 없애는 것. 그래서 약간 방향이 좀 다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탕평정치 외에 영조의 개혁정치를 살펴보면, 자, 일단은 이 영조는 백성들, 농민들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배려해 주려고 하는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농민들의 군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균역법이라는 걸 실시해요. 역을 균등히 하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균역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경제사에서 할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영조가 균역법을 실시해서 농민의 군포 부담을 줄여주었어. 어떻게 줄여주었어? 두 필 내던 것을 한 필로 줄여주었어. 이것만 여기서는 살펴보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신문고 제도를 부활했다. 원래 신문고 제도는 조선 전기 태종이 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만만치가 않거든요. 궁궐에까지 와서 울려야지 되는 게 만만치를 않았었고, 그래서 유야무야 중단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부활시켰어요. 그 다음에 가혹한 형벌 제도를 개선했다. 뭐 옛날에 사극에 보면은 뭐 주리를 튼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막 불로 사람들 지지는 거라든지 이런 가혹한 형벌을 개선했던 것이 영조의 업적이고, 그 다음에 조선 초기에 세조가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되었던 조선의 법전이 뭐가 있었어요? 경국대전이 있었지. 그래서 이 경국대전이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다 보니까 법적인 내용들이 조금 많이 변했을 거고, 그런 법의 변화를 반영하여서 경국대전의 속편이야 라고 해서 속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편찬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영조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41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정조의 탕평정치는 영조하고 조금 스타일이 다른데, 자, 아까 영조의 탕평정책은 탕평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이 탕평파들은 영조의 탕평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영조가 탕평정책을 실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우여곡절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조는 결국에 나중에 자기를 믿고 따르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정치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영조의 탕평 정책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영조 주변에 외가, 처가, 외가는 별로 없겠고 처가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중심, 특히 노름들이 성장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래서 탕평정책이 결국 큰 시류를 못 거두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조 때 너무나 커버린 외척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그 뒤지 속에서 죽게 만들었던 그들이 바로 여기 외척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척들을 정리를 하고 오히려 이런 경우를 골고루 등용하는 이런 식의 탕평책을 실시하였던 것이 정조의 성향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법전에 다시 또 개편을 해서 대전 통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답니다. 그 다음에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룡령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 잠깐 나왔지만 정조는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이런 외척들, 노론들에 의해서 정말 무참하게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과정을 봤잖아요. 그리고 또 정조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사도세자를 죽였던 측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이 죽인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했고, 그래서 정조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초기에 정조를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조가 궁궐을 지키는 중앙군을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믿을 만한 본인이 직접 훈련시킨 장용령, 검장하고 용맹한 이런 군영을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왕권을 안정시키고 강화시키려고 이렇게 정책을 펼쳐갔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수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수원 화성을 건축을 하는데, 정치적으로 수도의 역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바로 성을 쌓죠. 군사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상업적인 기능을 갖춰서 그런 어떤 상가들까지 구성한 수원 화성을 축조를 해서 시도를 하였었지만 수도 천도까지는 연결이 못 되고 죽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규장각을 세워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재들을 양성을 해가게 되는데 일단은 정조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도서관이 하나 필요해.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역대 왕들의 보았던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할 이런 건물이 하나 필요하거든 이라고 해서 도서관의 개념으로 일단은 규장각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서 서서 이제 하나씩 추가를 시켜갔는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비서실의 기능을 하는 국왕의 비서 기능을 하는 이런 기능도 줘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과거 시험이라든지 관리 교육까지 이 규장각을 통해서 해 가게 되고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시켜가는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된답니다. 이 관리 교육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초계 문신제라고 하는 것인데 초계 문신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일단 관리들이 과거를 치러서 관리가 되었죠. 관리가 되었지? 그러면 이 초기 문신제라는 것은 중간 교육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한번 관리로 과거 시험 치러서 관리로 나와서 영원히 끝이야. 이게 아니라 자, 산별초 할 때 뽑다라는 얘기예요. 자, 누구 중에? 문신 중에 이미 관리가 된 문신들 중에 뽑아요. 이 뽑아가지고 뭐 하느냐? 재교육을 시켜가는 거예요. 계도한다라는 얘기 어디에서? 규장각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킨다라는 얘기는 규장각에서 재교육을 시킨다라는 얘기는 누군가 가르치는 교육을 시키는 스승이 있어야 되겠죠. 누가 하는 거야? 왕이 직접. 그 정도로 신하들을 과거 시험 치러서 합격한 신하들을 재교육시킬 만큼의 정조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재교육을 시키고 그런데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뭔가 이놈은 길러서 내가 내 사람으로 좀 기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재교육을 시켰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약용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여기에서 재교육시켰던 그래서 결국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였던 이게 바로 이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학습지에 하나가 더 있는데 쌤 여기 빠뜨렸네요. 자, 거기 학습지 41쪽에 보면 거기 수원화성 밑에 지금 보면 개혁 정치의 내용에 가서 있는 부분인데 설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규장각 검서관 규장각에서 서적을 검사하고 하는 이런 관리에 서얼들을 등용하는데 이 서얼에 박제가라든지 유득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등용을 해서 그래서 훌륭한 인재들을 발탁을 했던 그래서 서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였었던 것이 정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신해 통공 또는 통공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통공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거기 보면 유구이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전권을 폐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잠깐 여기를 좀 설명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지금 시전 상인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시전 상인. 자, 시전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허가를 받은 상인이에요. 시전 상인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종로거리에 가보면은 여기가 이제 청와대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종로거리에 여기 가게들이 쫙 있죠. 상가들이 있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좌판이 아니라 가게를 하나씩 국가로부터 분양을 받아서 여기에서 허가받은 물건들을 판매하는 이런 상인들을 시전 상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전 상인들은 본인이 판매하는 그 물품을 국가에다가 세금식으로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장에서는 나만 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야. 내가 비단 장수 왕서방이야 그러면 이 시장에서 나만 비단을 팔 수 있어. 이런 시스템.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와 여기 비단 장수가 엄청 돈을 많이 버는 여기다 좌판 하나 벌려놓고서 내가 물건을 팔아볼까 하면은 이 시전 상인의
시전상인의 엄청난 대시를 받아. 그래서 야 너는 여기서 못해. 나만 할 수 있어. 국가로부터 허락 받았어. 너는 허락 못 받았잖아. 해서 여기서 쫓겨나는 거거든. 이런 식의 시전상인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난전을 이렇게 좌판 펼쳐놓고 파는 것을 난전이라 그래. 어지러울 난자야. 막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김포 5일장 가보면 도대체가 질서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물건 펼쳐놓고 아무데나 펼쳐놓고 물건의 종류도 내 마음대로 팔자. 이런 걸 난전이라 그래. 이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진 거야. 누구에게? 시전상인에게. 다시 자 여기 얘네들은 시전이야, 얘네들은 난전이야. 그래서 이 난전이 내 마음대로 여기 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도록 권한을 준 게 바로 금난전권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 나도 여기 시전 상인이 좀 되고 싶어. 그럼 국가로부터 나 허가 받을래 하고서 줄 서는 사람이 10명이야. 그치? 막 덤벼들겠지? 그럼 한 명만 해줘야지 돼. 한 명만.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이 한 명에 당첨되기 위해서 이것을 허용하는 그 관리들에게 이름하여 뒷구멍으로 뭔가 좀 주겠지. 그치? 그리고 이 자리를 내가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이 관리들을 계속해서 뭔가 뒷돈을 대줄 거야. 그러다 보면은 이때 당시 권력층들은 특히 영조 때에 여기 노론과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면서 노론의 엄청난 세력으로 커나간단 말이지. 그러면 정조들은 얘네들을 눌러야지 되기 때문에 이 돈줄을 막아야지 되겠어. 그래서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이 금난 전권이라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야. 없애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없애버리고 이 시장에 와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시장에 와가지고 아무나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그래서 신해년에, 이건 연도야. 신해년에 자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 시장에 와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서로가 유통할 수 있도록 이것을 신해통공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통공정책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노론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러면서 자유경쟁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상업을 발달시키고 상업이 발달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겠지. 이게 바로 정조의 통공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탕평정치의 의의와 한계로 들어가는데, 자, 이 탕평정치를 실시함으로 해서 붕당 간의 대립이 약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가 이루어져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민생이 안정이 되는 이런 의의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계가 있어요. 자, 이 탕평을 왕이 지금 주도해 가고 있죠. 영조라는 정조라는 왕이 주도를 해 가서 그래서 붕당 간의 정치적인 투쟁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억제가 되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조가 급작스럽게 사망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정조가 죽고 나니까 그 뒤를 이은 것이 11살짜리가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리더십이 없는 왕이 즉위하다 보니까 결국 실시를 해갈 수 없는 상황이 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영조와 정조 때에 지금 탕평을 해서 붕당들을 지금 약화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히려 얘네들을 조금 살려놨으면 얘네들 간의 나름대로의 견제를 통해서 그러면 오히려 왕이 약하더라도 서로가 견제를 해서 균형을 이루어서 나라가 굴러갔을 터인데 결국은 다 죽여버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이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있는 왕이 없대 보니까 결국은 권력을 잡고 있는 한 가문에 의해서 정치가 장악되어 버리는 대단히 긍정적이지 않은 정치 형태로 세도 정치로 연결이 되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도대체 세도 정치란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정조 이후에 아까 11살 세자가 왕에 올라서 이가 순주가 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왕이 20이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수렴청정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지. 수렴청장이라는 것은 왕실의 가장 어른, 할머니이든 엄마이든
대리 청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순조가 즉위했을 때에 그때 당시 가장 왕실의 어른은 안동김씨 할머니였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안동김씨 이렇게 해서 결국에 정치가 그들에 의해서 왕실의 외척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것을 바로 세도 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순조가 죽고 헌종인 손자가 왕위에 오르는데 이 사람은 또 8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하지. 근데 이 헌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는 헌종의 엄마 풍양조 씨였었거든요. 그래서 풍양조 씨가 그 다음에 헌종은 나이가 20이 되어가지고 사상을 떴기 때문에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왕실의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 이 사람은 18살이긴 하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집안이 안동김 씨에 의해서 몰살당하고 이 철종은 어린 나이에 강화도에 가서 거의 머슴처럼 자라다 보니까 어떤 왕으로서의 교육은 일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철종의 처가에서 역시 또 안동김 씨들이 권력을 잡고 이런 식의 시기가 순조, 헌종, 철종 3대 동안에 60여 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을 한 가문이 세도 가문이 정치를 하는 이런 식을 세도 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어떤 시스템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결과로 들어가 보는데 자, 일단 당연히 왕은 성인이 되어도 내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 없는 그 외척들이 권력을 잡고 쥐락펴락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시스템이다 보니까 당연히 왕권이 약화되었고 그 다음에 이 권력을 장악한 세도 가문은 자기네들이 최고 권력을 다 잡아버리는 거. 이때 당시 최고 권력기구가 비변사였거든요. 선생님 의정부 아니었나요? 조선의 최고 권력기구가 의정부 아니었나요?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임진왜란에서 배울 건데 임진왜란 도중에 의정부에서 비변사로 권력의 이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변사라고 하는 게 최고 권력기구가 임진왜란 이후에 되어버렸는데 여기 비변사가 최고 권력기구가 되다 보니까 안동김씨, 풍양조씨 이들이 전부 다 이 욕심나는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나쁜 짓을 해도 누군가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나라의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져 버린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문제가 많은 이런 시스템들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폐단들이 있었느냐? 과거 시험의 부정. 자기네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심지어는 백지다 반지를 내도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 버리는 그 다음에 뭐 대리 시험을 봐도 뭐 눈 감아주는 이런 식으로 과거 시험도 엉망진창 그 다음에 관직을 매매하는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김포사또는 뭐 쌀 20만 냥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관매직이 성행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관직을 20만 냥을 주고서 샀다. 그럼 내가 김포사또로 왔다. 그러면 나는 김포를 사랑해서 왔어? 돈 주고 산 거야? 아니잖아. 뭐 하려고? 김포에서 뜯어가려고. 한재산 챙기려고. 그러면 김포사또는 내가 세금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 세금 거두는 권한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세금을 마주 뻥튀기 해서 뜯어가는 거야. 전정, 바로 토지라 그랬지? 토지에 관계된 정책. 그래서 이게 토지세를 걷어들이는 걸 말해. 그래서 토지세를 얼마를 걷어야지 되느냐? 법적인 것들을 어기고 마구마구 뜯어가요. 그 다음에 군정, 이것은 군역에 대한 건데 그럼 내가 군대 가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뭘 뜯어가요? 라고 생각할 터인데 임진왜란 이후는 얘들아 직업군인 시스템으로 가.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군대 안 가는 대신에 무엇을 걷었느냐? 군포를 걷고 있었거든. 이것도 역시 세금의 개념이야. 옷감을 걷는 거야. 이거를 엄청나게 또 뜯어가서 중내산에 하는 거지. 심지어는 깐나라기한테도 군포를 걷어갔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도 부활시켜가지고 세금을 막 뜯어가. 이런 식의 것. 그 다음에 환곡. 이건 세금은 아니지만 환곡이라고 하는 게 곡식 대여잖아. 가난한 백성들 구제해주는 거였는데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어거지로 야, 쌀 빌려가. 너 쌀 없잖아 해서 빌려주고 그 다음에 고리대로 빌려 간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이 사또의 모습이었거든. 그래서 전정, 군정, 환곡 이 세 가지를 삼정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정책 환곡 또는 환정이라 그래 삼정이라 그래. 이게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바로 이 세도 정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학습지 42쪽으로 넘어가서 자, 이렇게 되니까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도정치의 폐단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삼정의 문란을 말하겠지. 세금을 무진장 뜯어가는 그리고 항상 역사에서는 이렇게 정치가 엉망일 때에 자연재해가 잇따른다 그랬지.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그러면서 항상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마구 쓰러져가고 죽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농민 봉기가 나오게 되는데 1811년이면 세도정치가 시작되었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세도정치가 1800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서 10년 정도의 어떤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폭발하는 것이 홍경래라고 하는 난인데 홍경래 이름을 봤을 때는 한자 이름이잖아. 양반이야. 얘는 몰락한 양반이야. 그런데 이 몰락한 양반이 세금하고도 관계가 없을 터인데 왜 일어났느냐? 자, 이 사람이 과거 시험을 치르러 갔어요. 그런데 헐, 너는 함경도 출신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과거에 합격을 안 시켜주네. 그래서 이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가 함경도 사람은 과거에서 아예 제외시켰어. 아무리 실력이 탁월해도 그 다음에 과거 시험장에 가서 엄청난 비리가 일어나는 걸 봤어. 그래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우리 함경도는 버린 백성인가 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도 역시 세도 정치로 인한 엄청난 삼중의 문란이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몰락한 양반이었던 홍경래가 이런 사람들을 규합해서 일어나는 게 홍경래의 난이에요. 자, 여기 보면 신흥 상공업 세력 광산 노동자 그랬는데 자, 여기 지금 빈농들이 가난한 농민들이 삼중의 문란 때문에 결국은 떠나요. 왜? 김포에 있으면 계속해서 뜯어가니까. 그래서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느냐? 자, 여기 광산이 이때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었거든요. 영정조 이후로. 그래서 여기 광산에 노동자들로 대부분이 빈농들이 이주를 해왔거든.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고향 떠나서 살기가 버거웠겠어. 불만이 많았겠지? 이 사람들. 그 다음에 광산 노동자들은 하루 일해서 그걸 가지고서 사서 먹겠지. 그치? 뭐 이런 그래서 이 주변의 상업과 그 다음에 이 광산에서 채굴한 뭐 철이라든지 금이란 이런 걸 가지고 뭔가 만들겠지. 이래서 이런 곳에는 굉장한 이런 어떤 새로 일어난 상공업 세력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터이고 이러면서 이들을 규합해서 일어난 게 홍경래의 난이야. 그래서 일단은 청천강 이북을 다 점령할 정도로 엄청난 세력으로 이게 확산되어 가지만 그러나 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었다라는 것은 실패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결국은 관군에 패배하면서 결국 진압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1862년이니까 아까 63년까지가 세도정치라 그랬지. 그러니까 60년을 이제 견뎌서 결국에 또 폭발하는 것이 임술 농민 봉기인데 이거는 임술년에 1862년이 임술년이었어. 여기는 예를 들어 홍경래처럼 이렇게 주도하는 양반층도 없는 농민들만의 봉기였는데 여기도 역시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자, 경상도의 병마사 백낙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뜯어갔나 봐. 그랬더니 자 여기 보면 진주 농민봉기를 그랬는데 여기는 70여 곳에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일어났어. 그래서 일단은 여기 백낙신 때문에 일어난 것은 진주 사람들, 진주 농민봉기인데 이것은
가히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 금방 진압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진주농민봉기라고도 얘기를 때로 하긴 하지만 진주농민봉이 진주만의 것이고 진주로부터 70여 곳으로 확산되어 갔기 때문에 1862년 임술년에 여러 곳에서 일어났어 라고 해서 이것을 임술농민봉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 가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가서 확인을 해보아라. 안핵사, 나중에 고부 농민봉기 할 때 안핵사라고 하는 게 한 번 더 나올 건데, 안핵사라고 하는 것은 암행어사하고 비슷하긴 한데 암행어사는 아무도 몰라. 임금님하고 암행어사만 알고 몰래 가서 파견을 해서 상황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서야 암행어사 출두야 이렇게 해서야 나중에 아는 거지. 근데 안핵사라는 것은 파견한 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 아는 게 안핵사야. 그러니까 안핵사나 암행어사는 어떤 지역에 김포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 그래서 왕이 사람을 파견하는 건 조사관을 파견하는 건데 암행어사는 몰래 안핵사는 모두 알게 이렇게 파견하는 거야. 안찰사 할 때 아니야. 살펴보라는 얘기야. 그 지역 가서 살펴봐. 뭐가 문제인지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안핵사나 암행어사를 파견하였지만 그리고 이런 게 문제였네. 뭐가 문제였어? 삼정의 문란이 문제였네. 그럼 이걸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관청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근데 얘들아 봐봐라. 지금 여기에 온 관리들은 누가 파견한 거야? 안동김 씨가 파견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도 누가 보내는 거야? 안동김 씨가 보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관리들도 안동김 씨가 보낸 나름대로 자기네들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안핵사나 암행어사도 또 역시 그 판이야. 그 나물이 그 나물이고 그 밥이 그 나물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했다고 하지만 결국 실질적인 해결책은 전혀 없는 거였었지. 자, 이렇게 해서 미봉책에 불과했었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은 굉장히 힘겨운 상태로 되었고 1863년 철종이 사망하면서 흥선대원군 넘어가고 흥선대원군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2차 지필고사에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